네, 먼저 이제 대북송금. 예, 요거는 이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그 방북 비용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이런 혐의고, 그렇죠? 네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죠. 뭐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이미 2024년 국감에 연호회 술 파티가 있었다 수원지검에서 이 폭로를 했는데 이 폭로가 이제 사실은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가 네. 그렇다면 이게 미제로 남았다가 이번 국정조사 때 사실상 진실로 드러났거든요. 네네. 네. 이번에 보니까 직접 또 가시고 지금 김승원 의원 그때 이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연어술 파티 정황이 담긴 타임라인까지 이렇게 시간 분 네네, 단위로 그렇습니다. 정확히 네네. 확인이 됐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지금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수발을 들던 네. 박상웅 씨인가요? 네. 그 검찰로부터 참고인용 출입 카드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그 술과 소주와 연어를 네. 사기 위해서 그 수원지검에서 나갔던 예. 시간, 예. 문의 위치, 네. 또 그때 아마 이마트 24시 네, 맞습니다. 1분 30초 걸려서 가서 거기서 또 결제한 시간, 그다음에 추가로 소주 한 병을 더 사서 네. 나머지 생수병에 따른 것, 그다음에 다시 들어온 시간. 네. 또 연어수 파티가 열렸던 1313호, 1315, 그러니까 1313호 영상 녹화실에 네. 도착한 시간이 완전히 그냥 객관적인 태그 기록으로 다 찍혀져 있습니다. 그걸 또 직접 특위위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시연을 했죠. 시연을 해보시고 네. 시간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라는 걸 확인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했고 예. 그날 그 김성태 회장의 수발을 들던 박상웅 씨는 한 저녁 8시 40분쯤 예. 수원지검에서 나갔고요. 예. 그다음에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씨는 같은 차를 타고 수원구치소에 9시 41분, 예. 밤 9시 41분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수원지검에서 구치소까지는 한 10분, 1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9시 거의 반까지는 있었다. 그러니 뭐 연어수 파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산 내역에 담배도 있었습니다. 네. 아마 담배도 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그 특위위원들은 네. 연어술 파티 그거 하나 해줬다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겠느냐, 네. 바꾸겠느냐, 네.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게 아니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은 검사가 불러서 위로만 해줘도 혹은 담배 한 대만 피게 해줘도 네. 혹은 외부와 통화만 해줘도 너무너무 고맙죠. 네. 또 반대로 검사 말 안 들으면 예컨대 남욱 씨처럼 네. 그 중앙지검 구치감 지하 1층에다가 그냥 혼자 재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네. 장기를 다 갈라내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했던 거랑 중앙지검에서 남욱 변호사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족과 네. 지인들을 잡아서 기소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교도관들 네. 이화영 부지사나 쌍방울 사람들을 데리고 수원구치소에서 출정 검찰로 갈 때 같이 동행했던 교도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12명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뭐 녹음 파일도 재생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제 용기 있는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2014년 4월에 수원지검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네. 뭐 연호회 술 파티는커녕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 자체가 없다. 네. 이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수원지검이 자체 감찰을 한 건데 네. 그 감찰도 지금 허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감찰을 수사를 담당했던 그 검사들이 예. 했던 것이고 예. 또 차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1분, 2분 이내로 네. 그다음에 질문도 술 못 보셨죠? 그렇죠? 라고 네. 하면서 이제 답을 유도한 답정너 네. 그런 걸로 해서 허위 부실 감찰을 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공표를 했죠. 예. 대국민 거짓말을 또 해버린 거죠. 이번에 아주 생생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네, 이제는 이게 의혹이 아니고요. 그냥 명확하게 검증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자료 중에 그 두 번째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화영을 어찌됐든 유죄로 만들고 할 때 김성태와 쌍방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증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화영의 재판이 유죄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중형이 나올 때마다 쌍방울 김성태는 뭐 어떤 이득을 받나요? 혜택을?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나씩 선물을 줬죠. 근데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정치 표적 수사의 그 전형적인 수법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더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원래 이제 표적 수사 딱 누구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그 주변에 그 회사 기업체부터 먼저 털지 않습니까? 네. 기업체의 횡령, 그다음에 거기에 뭐 불법 행위를 터는데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네. 사실은 대검의 반부패실에서 중심이 돼서 예. 검사 2명, 주가 조작 수사를 잘하는 검사 2명을 수원지검에 파견 보내고 네. 거기서 몇 달 동안 쌍방울의 주가 조작 여부를 탈탈 턴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걸로 김성태의 목줄을 딱 잡고 검찰이 원하는 이 방북 비용을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죠.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화영 진술을 얻기 위해서 김성태를 먼저 이제 거꾸로 트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허위 공시 등등을 수사를 너무 잘했는가 한 15개 정도 혐의를 포착을 하고 네.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주가 조작은 또 금감원의 어떤 고발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 또 보냅니다. 그렇죠. 금융감독원에 쌍방울의 주가 조작 네. 구체적인 파악을 하라고 또 요청을 수원지검에서 먼저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도 그 수원지검의 요청을 받고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네. 수원지검에서 이미 다 했네, 다 알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마무리 절차만 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이제 수원지검이 우리 끝났으니까 가져가라 이 자료를. 가져가라. 근데 그것도 안 가져간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요청해놓고 왜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죠. 예. 안 가져가고 그다음에 혹시 금감원이 이 건 갖고 더 벌릴까봐 패스트트랙을 해서 사건을 사실은 뺏어가 버리죠. 송치를 확 해버리죠. 근데 그게요.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그 정도로 금융감독원장이 네. 국정조사 현장에서 네. 그렇게 발언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네, 깜짝 네. 놀랐는데 거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근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당시가 2023년이니까 네. 당시에 윤석열 정권 금융감원장은 네. 이복현. 이복현이었습니다. 윤석열 사단 검사잖아요. 네. 죽이 잘 맞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원지검이 쌍방울 이 혐의들을 조사해 놓은 걸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금감원에서 뭐 남부지검이나 다른 데로 수사 네.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금감원 자체 조사를 더 해서 네. 완성시킨 다음에 남부지검으로 송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복현 예. 당시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 사실은 저희가 정무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복현 원장이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네. 그 웰 바이오텍인가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뭉개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금감원에서는 네, 다 알고 김건희와 있는데. 관련된 예. 주가 조작 관련된 것도 다 뭉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2022년도 한 7월경부터 대북송금 사건을 그때는 대북송금 사건도 아니었고 네네. 쌍방울의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쌍방울의 계좌를 보다가 주가 조작 정황이 있네. 네. 확실하네 하고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네.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것도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다라고 네. 수원지검 자기들이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네, 2022년 10월 달에. 예. 그렇게 다 해놓고 2023년 1월에 네.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체포돼서 압송돼서 오자 네, 네. 그때부터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으로 성격을 바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의혹으로 남았는데 지금 그 이번 자료 보시면 정리를 잘 하셨던데요.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고 나서 직후에 김성태에게 어떤 혜택을 주네요, 검찰이. 네. 이화영 1심 선고가 6월 7일 나고 나서 한 달 후인 2024년 7월에 115억대 김성태 관련 주가 조작의 조사를 중지시켜버립니다. 참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진술을 바꾼 모양이에요. 그럼요. 100억대 이상 주가 조작이면 아마 최하 10년 이상 그렇군요. 징역형입니다. 이건 차라리 실형입니다. 북한의 대북송금 외환관리법 위반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한. 훨씬 중하죠. 중하죠. 이게 형이죠. 메인이죠, 네. 사실은. 그다음에 이화영에 대해서 2024년 12월 19일 2심이 선고되자 예. 김성태에 대한 주가 조작 관련된 모든 것을 혐의 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으로 네. 싹 털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 패턴은 대장동 중앙지검도 똑같습니다. 유동규에 네.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유동규에 대해서 뇌물로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데 네네. 뭐 정치자금법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네. 형량 차이가 대폭 이렇게 나니까 진술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동기를 검찰이 주는 것 같습니다. 먹잇감을. 그렇죠. 예. 미끼를 던져가지고 야 네, 물어라. 네. 그럼 내가 혜택을 줄게. 실제로 네.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말 잘 들었다라고 상을 주는 것처럼 예. 유동규도 사실은 그때 공직자였기 때문에 뇌물죄로 그렇죠.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10년 이상 징역인데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거를 유동규를 그냥 정치 자금이 흘러가는 통로 네. 전달자로 예. 바꿔버리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뇌물의 수수자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측근들, 시장의 측근들 정진상 김용으로 바꿔버리고 그렇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그런 뇌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네. 보고를 다 한 것처럼 공소장을 네. 쓰고
네네. 그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된 네. 놈들인 게 정진상, 김용 두 분은 그냥 옛날 살던 집 그대로 살고 있고 예. 뭐 변화가 없습니다. 네. 뇌물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유동규 씨는 돈을 받은 건 인정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정진상, 김용한테 전달했다는 네. 건데, 근데 그럼 유동규 씨는 뭐야 그 한 7억 들여서 좋은 집 아파트도 네. 사고. 광교에 아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사실혼 관계는 여자한테 페라리인가요? 포르쉐인가요? 예, 1억 포르쉐를, 얼마짜리를 네, 또 사주고 사주고. 또 뭐 이렇게 돈잔치도 하고 또 전처에게 뭐 위자료인가요? 5억 6억 또 네. 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욱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받은 돈이 수십억이에요. 네네. 한 30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보면 근데 그 돈 대부분을 전부 다 정진상, 김용에게 상납했다. 네. 나는 배달자일 뿐이다. 요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네네. 형을 그러니까 감형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네. 자꾸 얘기가 확대되는데 그게 또 똑같은 게 그 정재창 씨라고 예. 어떻게 보면 대장동 개발 초기에 예, 남욱 일당인데 예. 이 사람이 유동규에게 그 남욱 일당이 돈을 줄 때 예. 자기 돈도 보태서 네. 현찰로 주는 거를 사진을 다 찍어놨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게 2013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에게 뇌물 상납할 때 영상을 네네.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걸로 이제 협박을 해서 얼마죠? 거의 60억, 90억을 받아가는. 100억 가까이 뜯어내죠. 예, 네. 받아가는데 그것도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재창에 대한 영장 청구라든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봐준 거죠.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네, 네. 기소를 한 건데요. 네. 이번에 특히 국가정보원 이종석 원장의 그 국정조사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어마어마한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 보도하면서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국정원장이 와서 5개월간 감찰했던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윤석열의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검찰 일인 겁니까? 수사관과 검찰 부장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국정원의 검사들 파견을 한 거죠. 네,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일을 했습니까? 그 유도윤 뭐 감찰부장인가요? 유도윤 네, 부장검사. 네. 예, 부장검사를 갖다가 보내서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네.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이 쌍방울의 대북 접촉은 결국 이제 히토류라고 하는 히토류 네. 예. 이런 그 개발권을 빌미로 해서 쌍방울 계열사들의 주가 부양, 네.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거 이용된 거다. 근데 거기에 안부수라고 하는 협조자가 네. 거기도 가담해서 네. 그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내 이사로도 취직을 하고 돈도 받고 그렇습니다. 얘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그 검찰에서 유도윤이라고 하는 부장검사를 보내서 네. 이제 국정원이 조사하면서 이런 정보 저런 첩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정보들은 다 숨겨놓고 그러니까요. 불리한 첩보들만 모아갖고 수원지검에다가 야 이거 압수수색해라고 서로 짜고 치는 예. 압수수색을 한 거죠. 박상용 검사의 직속 상관이 김영남 부장검사였잖아요. 네, 지금은 네. 변호사지만 지난 화요일에 나왔었는데 네. 계속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날 김영남 그 전 부장검사의 네. 결정적인 위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네, 네. 국가정보원 감찰 보고를 보면 김영남 부장검사가 우리가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사전에 검찰과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통한 네, 적도 네,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국가정보원 그 감찰 결과를 보면 네. 2023년 5월에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가서 압수를 하고 13건의 국정원 문건을 받아오잖아요. 네, 네. 근데 두 달 전인 2023년 3월에 네. 박상용 검사가 예. 수원지검에서 그러니까 명의로 수원지검의 예. 공문으로 국정원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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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을 네.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에 있던 유도윤 부장검사가 회신을 해줬대요. 네, 네, 회신을 해주고 나서 문건 66건 문건 전체를 열람한 다음에 이 중에 13건 빼고 나머지는 보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건 네, 쌍방울의 네,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증거들이니까 네, 네. 이거를 비닉 처리, 숨기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국정원이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박상용이 그 국정원에 가서 그 문건들을 압수하기 전에 이미 네.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일개 평검사가 공문을 결제할 수는 없을 네, 것이고 네, 네, 당연히 네. 부장검사와 네. 지검장의 결제가 있었을 텐데 지금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감찰 결과가 이제 사실임을 전제로 하면 네. 김영남 전 부장검사는 위증이 아닌가요, 그러면? 네네. 사실은 저 세 번째 화면 윤사단의 조직적 정적 주기를 보면 예. 이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가 5월 11일 날 개시되면서 예. 한동훈을 5월 17일 날 임명하고 네. 이원석을 5월 23일 날 예. 차장검사로 임명하고 네. 그다음에 신봉수는 6월 달에 임명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5월 23일 날 같은 날 수원지검장 검사장과 서울중앙검사장을 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진영을 갖춘 다음에 세 개 팀으로 수원지검은 대북송금팀, 예.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 수사부가 네.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거 수사하고 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손준성의 고발사주, 네. 서해공무원 피격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북송 요 쌍방울 건은 수원지검에 대검 반부패부에서 직접 검사를 내려보내서 네. 직접 반부패 라인이 이거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모든 게 그냥 어떤 목적 없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봐도.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요 신봉수부터 이원석 한동훈까지 네. 이 윗선을 예. 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그렇게 되겠죠.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제 이제 대장동 조작 수사 의혹 국정조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결국에 당시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기소였다. 목표는 하나였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 잡는 거였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그 영상 잠깐 보시죠. 얼마 전에 이제 국정조사 때 관련해서 이제 정일권 정인에게 질문을 했더니만 환자를 비치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은 맞다. 비유적 표현으로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아이를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사진을 보여줬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한테서 들은 내용 그리고 당시 정인의 심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정일권 부장님께서 그렇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이제 저보고 제가 아마 수사받는 과정에서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 늦게 이제 정일권 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정일권 부장께서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이제 그게 권한이다. 하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이제 이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치감에 내려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혼자 도 없었고 이제 뭐 검찰청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목표는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입장에선 사실 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다라고 검사가 말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말이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네네. 기소가 됐을 것이다. 이건 뭐 너무도 명확하게 폭로를 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 남욱 네. 증인이 그 직후에 또 한 말이 예. 근데 성남보다는 민간업자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예. 배임죄로 예. 성남이 돈을 더 많이 벌으면 제3자 뇌물죄로 네. 어떻게든 검찰은 기소를 했을 것이다. 그건가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않고. 예. 근데 이제 요 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장동 수사 1팀 네. 김태훈 네. 고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 수사팀 하는 게 이게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안 맞고 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 손흥민 축구 선수 네네. 2골 넣었어요. 네네. 근데 3대2로 졌어요. 네네. 그 손흥민한테 왜 2골 더 못 넣어서 지게 만들었어? 네네. 이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예. 뭐 사실은 대장동 건은 아마 당군 이래 처음으로 네. 우리 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이익을 최대한 환수한 그런 사업 네. 아닙니까? 사실은 뭐 표창을 줘도 모자랄 그런 사건인데. 근데 그거를 거짓말인 줄 압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시에 2021년 네네. 2년에 언론 보도가 너무도 편파적이어서. 네네.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1심에서도 네. 인정이 된 것이고. 네네. 금액이 더 늘어났던데요. 5,750억인가? 5,700억 늘어났죠. 한 5,700억 정도. 원래 네네. 2019년대 아마 그 경기도지사 때 네. 공직선거법 위반 그때 네네. 그 5,503억이 허위라고 해가지고 네. 재판을 받았는데 아니다 그거 맞다라고 해서 네네. 5,503억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700억 원이 넘는 걸로 네네. 그러니까 공익 환수 금액이 네네. 이 금액은 앞으로도 기록이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훈 그 대장동 수사 1팀 예. 먼저 했던 그 검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대법원 기존의 판례가 배치된다고 예. 한 이유가 근데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네. 그것이 조금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네. 것이고 또 그것이 실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는 무죄입니다. 네. 그런 무죄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현 부장은 그 판례를 알고 그 대장동 수사 2팀 강백신 어미준이 기소한 거 보고 이게 미친놈들 아니야? 네. 아니 이 판례에도 반하는 걸 갖다가 기소를 했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이게 애둘러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네.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번 대장동 1심에서 네, 네, 그랬잖아요. 네.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검찰이 계산을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해놔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태훈 고검장이죠. 지금 대전 네, 고검장. 네, 네. 이분이 이제 2021년도에 처음에 수사할 때 1기 수사팀의 당시 차장검사로 사실상 이제 수사를 이끌었는데 이분이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거의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대장동 그분 있잖아요. 네, 네. 2021년도에 동아일보로 이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임을 알지 않느냐라는 김만배의 발언이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네네. 그게 제가 지금 10월 6일인가 네, 7일인가 보도로 기억이 되는데 2021년입니다. 예. 대선이 이제 본선 후보들이 정해져서 이재명, 윤석열이 이제 본선 후보로 정해져서 막 경쟁을 할 때인데 초반에 이 보도가 나오면서 예. 거의 모든 언론이 대장동 그분 찾기에 나서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은 이재명이다라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저거는 이재명이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X에 올렸잖아요. 대장동 사건하고 조폭 연루설 때문에 0.73% 네. 차이로 국민의힘에게 그렇습니다. 대선을 도둑질 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김태훈 검사장이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시죠. 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언론에 특종 보도로 대장동 회계사가 제출한 방대한 녹취록 안에 그 증거 안에 천화동일 1호 지분의 실제 주인이 그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대형 오보가 나옵니다. 그 처음 모 언론사에서 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보도가 계속 다른 언론사 받아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팩트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하여튼 있었습니다. 회계사가 제출한 방대한 녹취록 안에 그 증거 안에 천화동일 1호 지분의 실제 주인이 그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대형 오보가 나옵니다. 그 처음 모 언론사에서 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보도가 계속 다른 언론사 받아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팩트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하여튼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초반에 박환택 변호사 증언이 원래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네, 건너뛰어서 이어서 나간 것이 김태훈 고검장 증언이었는데 저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대장동 그분. 완벽한 오보고 네. 그분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예. 없었고 예. 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네. 야 1호 집은 그 네 거야. 네. 근데 네 이름으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모르게 해놓을게라고 하는 녹음이 분명히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대형 오보인데 이렇게 되면 그때 이 보도를 다뤄서 막 기자상 받고 이런 매체들이 있어요. 네. 이걸 해가지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과나 정정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김태훈 고검장의 얘기에 하면 당시 그분이라는 단어는 없다. 오보다라고 그때 그 출입하는 기자들의 간사한테 기자단 간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거 진짜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퍼져야 되잖아요. 네. 계속해서 그분을 이재명이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내거든요. 네, 정정도 안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정수라는 그때 서울중앙지검 네. 검사장이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명확하게 안 했습니다. 예, 예.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가지고 한국일보는 당시에 그분은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2022년 네. 1월에 또 대형 오보를 하게 돼요. 네, 네. 검찰이 다 알면서 확인을 안 해주니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네네. 아, 그 진짜 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허위 명백한 가짜 뉴스고요. 그 소스를 누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 기사를 보면요 소스가 없습니다. 아, 누구의 네, 검찰 말이다. 관계자도 아닌 것 같고 법조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런 식의 기사가 출처불명의 완전 조작 보도잖아요. 네네. 그게 대선판 결과를 바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네. 네. 그럼 저희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백신과 어미준이 미리 가서 그 기록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 5월 달부터. 그러니까요. 예, 그 시기를 보면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검사들의 그 기세 등등한 그런 표정이나 말투나 막 고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검찰 폐지가 결정이 됐는데도 아직도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뭐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이 검찰 수사든 뭐든 국가 권력 작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공감이라든가 지지 없이는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여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정말 안타깝고요. 대부분의 대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수사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좀 궁색해 보이는 변명들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로서는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색해 보이는 변명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이 그런 궁색해 보이는 변명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네네.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 첫 번째로는 사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네. 요 청문회를 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정해진 틀에 따라서 설계된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증인들을 이렇게 뭔가 회유하고 협박해서 증언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들. 근데 이번 대장동 수사도 굉장히 비슷했다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제 주적은 이재명이었고 그중 사실 중에 하나가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인 박태선 씨 압수조서에 네네. 사실 당시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 전 지사 도지사에 대해서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조사를 했다면서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수였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실수를 했다면 큰 실수를 한 게 되겠죠. 예. 사실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중대한 일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그런 피의자라던가 참고인이라던가 그런 그 범죄 사실을 적시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호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런 예. 실수를 주인 검사뿐만 아니라 이 부장 검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무런 거르는 과정 없이 그런 식의 실수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그 시점에서 과거의 경우에는 피의자라는 건 이제 검사가 정하기 나름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입건하지 않으면 피의자라는 명칭을 못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건 없이 피의자라는 명칭이라든가 사건 번호를 못 쓰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도 이렇게 피의자라는 명칭이 여과 없이 사용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예. 이미 그 단계에서는 그 혐의점을 두고 그쪽 방향으로 사건을 뭐 이렇게 계속 몰아가고 있었다는 뭐 그런 인상을 예. 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실수였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큰 실수이며 그 실수를 통해서 나타난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수사했던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을 피의자로 몰아가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 2기 수사팀은 그 과거의 수사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2기 수사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맞습니다. 구성된 예. 팀입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 수사팀 구성 멤버들이 강백신 부장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의 수사팀 멤버들이 그 이전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좌천성 이런 인사를 받았던, 그리고 어떤 면에 비춰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인사상 불이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집단이에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구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어떤 공정한, 편파적이지 않을, 그리고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수사팀 구성이라고 보긴 어렵고, 처음 구성 자체도 일종의 미션이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미션이 있었는데 그런 미션에 따라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수사라는 것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느 사람이 얘기해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냉정하게,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수사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수사팀의 경우에는 이기 수사팀은 출발에서부터, 구성원에서부터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억지로 사건을 좀 이렇게 좀 뭔가 압박감을 가지고 사건 예.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청문회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이런 실수를 왜 하느냐, 왜 이렇게 적시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검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실수나 오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것은 실수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검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실수가 공판정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뭐 범죄 사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실수인데,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뭐 징계를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이냐 참고인이냐, 현재 당시에 내사자 신분이냐 피내사자냐 무엇이냐, 이런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라는 그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단계에서 이미 심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맞습니다.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이 수사팀이 또 실수 아닌 실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녹취록에 정영학 녹취록에 재창희형을 실장님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녹취록이 첫 번째 녹취록이 아니었고요. 1기 수사팀이 낸 녹취록에서는 재창희형이라고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2기 수사팀의 녹취록에서 갑자기 실장님, 그 이제 사실 이유가 있는 거고, 정진상 실장을 이렇게 명기하기 위함인데. 네. 이게 사실 1기 수사팀의 녹취록을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수사팀 그 당시 검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예. 담당자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재창형으로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청문회에서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분명히 녹취록엔 실장님이라고 되어 있는 녹취록을 제출해 놓고 본인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그러니까 재창형으로 들린다라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그 녹취록이 그렇게 실장님으로 바뀌는 과정, 이런 걸 아무도 검토를 안 했다는 건지, 그리고 이런 녹취록이 제출됐다는 그 배경이라던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먼저 잘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인 검사는 이리 됐던 저리 됐던, 그리고 보면은 청문회 장소에서 정말 비겁한 말들을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녹취록을 검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이건 뭐 이 녹취록 그 속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녹취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증거는 누가 작성을 했던, 계장이 작성을 했던, 혹은 경찰관이 누가 작성을 했던 공판정에 제출하는 검사의 책임 하에서 제출되는 겁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는 검사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녹취록이 제출되었고, 본인들이 듣기에도 재창희형으로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 녹취록을 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잘못한 겁니다. 예. 그거는 대단히 재밌는 게, 녹취록의 원본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 녹취록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실장님으로 바꿔서 냈을 수도 있죠. 본인들의 말을 예. 100% 선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런 중요한 사건에 그런 중요한 녹취록을 본인들이 청취도 하지 않고 녹취록에 되어 있는 서면화된 것만 믿고 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일기 수사팀의 녹취록 중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었다면 게다가 이 실장님이라고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정진상 그리고 다시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게 변경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 안 하고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직접적인 확인 본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봐도 재창용으로 들린다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아예 나와가지고도 실장용으로 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우기든가 그것도 아니고 재창용으로 다 들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사 담당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예.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얘기죠. 아. 그러니까 도대체 그거는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녹취록이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녹취록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책임을 물어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28일에 이제 국조특위에 아마 종합 이제 국정조사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2기 수사팀에서 이 녹취록을 작성한 그 이제 담당자, 이 실무자가 아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왜 이렇게 바꿨는지를 좀 물어보고 정말 그렇게 들려서 바뀌었는가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날 그 진술이 뭐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수사팀은 책임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만큼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지금 감찰관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날리면 바이든도 헷갈리지 않느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날리면 바이든 그 사건 때문에 고생한 기자분이 들으면 상당히 화가 날 만한 멘트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날리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급하게 속기를 해야 되는 녹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실체 진실이 발견과 관련된 것이고 추가 혐의자를 입건하고 추가 수사 방향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걸 그냥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뭐 실수라면 너무 큰 실수고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인 실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마땅한 거죠. 예. 이번 청문회에서 김태훈 대전고검 검사장이 나오는데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일기수사팀 담당 검사였었거든요. 근데 일기 수사팀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진상, 김용 같은 인물들이 2기에서는 주요 인물로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게다가 보통은 이렇게 수사를 하던 팀이 있으면 그 수사팀이 그대로 가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2기 수사팀을 새롭게 꾸리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김태훈 그 고검장의 말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태훈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예전에 감찰관 처음 됐을 때부터 같이 근무를 해본 적도 있고 그렇지만 김태훈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얘기가 딱 그 제가 아까도 지적했다듯이 2기 수사팀의 경우에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구성된 수사팀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뭔가 문제점이 나왔더라도 이 수사팀의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뭔가 좀 반대되는 증거라던가 문제가 있다던가 혹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야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돼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려운 그렇죠. 구성이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균일해 보일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다고는 하지만 뭔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건 수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 사건 수사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기 수사팀에서 2기 수사팀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게다가 이제 인사이동도 하지 않았던 어미준 강백신 검사인가요? 그 두 검사는 일단 인사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인사가 나기 5일 전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인사를 한 거죠. 글로 옮기게 한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뭐 기억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미준 그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 한명수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꽤나 고생을 했고요. 강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윤 사단의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본인이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에서 무지하게 먼 곳에 부장으로 이렇게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네 이런 식의 그 논의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2기 수사팀의 구성원이 되면서 무슨 화려한 컴백이니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건데 결국 이 검찰 조직을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결과가 이런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을 초래했구나 싶어가지고 좀 씁쓸해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는 정식 발령이 나기 전부터 대장동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내어줬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태훈 당시 1기 수사팀의 검사는 수사팀을 이렇게 전면 교체하는 거는 수사의 방향을 아예 바꾸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정일권 부장 당시 부부장 검사가 뭐 배를 가르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구치갑에서 모포 뭐 한 장만 깔게 하고 2박 3일을 뭐 압박 수사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밝혀졌었는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이 워딩이 나오거든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라는 거는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사의 폐해에 대해서 이 여러 검사들이 계속 얘기를 했고 직접 수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내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이 대놓고 그 피의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많죠. 그리고 이 정일권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말 말고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해놓고 그 청문회 국조 장소에서 그 답변하는 태도도 보면은 눈을 제대로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당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렇게 계속 일관된 어쨌든 본인이 특히 저는 정말 좀 너무 이건 징계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그걸 갖다가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또 변명을 하기를 좀 이제 그리워할까봐 보여줬다라고 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의 변명이라던가 혹은 뭐 배를 가르겠다라는 표현, 그 배를 가르겠다는 표현도 그 장소, 때와 장소, 대상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뭐 외과적 수술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 부분만 도려내고 안 하겠다라는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지금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죽이든가 아니면 당신이 제대로 협조를 한다면 이 부분만 싹 해서 다른 부분을 무마시키고 넘어가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하는 변명이라는 것이 정말 차마 계속 들어주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이야기라서 많이 좀 잘못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중요한 지점을 또 이제 증언을 하는 게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 갑자기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끌어와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이 압박 수사가 이루어진 그 시점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가 철거업자인데 사실 3억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넘겼다. 유동규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걸 철거업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간에 3억을 빌려줘서 내가 유동규에게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진술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막 바뀐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수사기관이 압도적인 그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속해 놓고 여러 가지 뭐 전방위 수사를 한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이 당사자가 느끼는 당혹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라던가 이런 걸 중시하게 된 거고요. 현대 형사소송법에서.
그런데 지금 설령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듣기 좋은 얘기, 본인들이 바라는 방향성에 맞는 진술이 나와도 그걸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그걸 의심하고 반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 수사팀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구성부터가 그런 진술이 나오면 박수칠 사람들이지,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나 자기가 살려고 이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럼 그런 진술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냉정하게 짚어가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었는지 예.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어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봐왔던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윤석열 씨가 수사했던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특수수사팀이 수사했던 사건이 있어요. 둘 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씨 수사팀이 했던 사건을 보곤 어떻게 이런 기소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결국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됐고요. 예. 이 다른 제가 이야기했던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수사팀 사건에는 정치적인 논란이 됐지만 나중에 그게 다 클리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 절차, 증거 이런 면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소만을 했는데다가 수사 방식에 있어서도 요만큼이 허점도 잡히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대단히 조심하면서 수사를 했어요. 예.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면서 특정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아주 고위층에 대한 수사였는데 결국 그 나중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건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은 이 윤석열 그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사 방식은 예전에 특수를 했던 사람들이나 혹은 뭐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수사 방식이고 예.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감찰관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사였는데 이 중요한 수사들을 압박과 회유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총 3번 정도의 진술이 번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3억을 채무 변제를 통해서 유동규가 누군가 철거업자에게 준 것이다라고 제대로 나왔다가 이런 압박을 받은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연관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유동규는 아직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재판부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라던가 이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진술의 그 신빙성이 막 흔들리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이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이 뭐 잘못된 개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일부 일당들이 큰 뭐 이렇게 이익을 취한 원래 뭐 그런 본질에 맞는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뭔가 그 배우가 누군지 뭐 이상한 상상력이라 그래야 되나? 예. 뭐 혹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수사를 못하다 보니까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계속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동화 의원이 청문회에서 남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그 답을 해줬을 때 검사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딱 그 남욱 변호사에게 원하는 진술을 얻은 이후부터는 그렇게 닥달하던 검사들이 다음에는 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남욱 변호사가 만약에 본인들이 처음에 수사 착수했던 것처럼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고 그 이익을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한 사람이라면 남욱 변호사의 죄질을 더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남욱 변호사가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그 진술이 과연 사실인지 이거를 교차 검증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냉정하게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져도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수사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청문회에 이제 유동규의 변호사 전병덕 변호사도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유동규가 나중에는 이 전병덕 변호사와의 만남 면담도 거절하더랍니다. 이제 검사랑 이야기가 잘 되고 있고 다음 주면은 자기는 풀려날 것 같다라면서 변호사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진술들이 검사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지금 오염된 진술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은 요 사건 하나만 국한됐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북 송금 사건, 특히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만들 만한 모든 사건들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예, 그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대장동에서 수사를 맡았던 검사 한 분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네네.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제 약간 뭐 이런 국정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라든지 등등 해서 지휘부나 정치권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요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검사가 좀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예. 소환까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검찰 조직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문회라던가 국정조사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일종의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방향을 내려줬거든요. 뭐, 출석에 응해라. 출석하는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직무상, 기밀이라던가 뭐 공정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심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수수방관 하듯이, 사실 요즘에는 이 검찰의 모습을 보면 검찰 지휘부라든가 이 뭐 공소청 항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검찰 조직이 이미 뭐 거의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과거에 그 수사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출석하게 되고 그런 검사들이 그 항의성 글 이런 걸로 검사 게시판이 도배가 되고 있고, 오히려 그냥 대부분의 검사들은 뭐 체념한다던가 뭐 조용히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이 검사가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선택을,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분노라던가 그 서운함을 그 지휘부에다가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휘부가 어떤 식으로든 좀 어떻게 가이드라인이라던가 뭐 좀 이렇게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던가, 그런 뭐 조직의 수장이라던가 그 지휘부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본인의 의견을 잘 표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참담하다. 평검사 소환을 멈춰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평검사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게, 사실 그 윗선 뭐 이제 이 수사를 총괄하는 사람들은 이미 말을 맞춰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들어봐야 됩니다. 예.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나갈 때 나가더라도 좀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조직 내에서도, 저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준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개인적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뭐 개인적으로 휴가라든가 연가를 써가면서 출석하도록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고, 오히려 과거에 보면은 예전에 그 김건희 씨 수사 무마와 관련된 검사들은 전부 다 또 외국으로 나가 있고, 예, 뭐 여러 가지로 이 난맥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자현 그 대행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닌 것이, 구자현 대행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또 뭐 늘 나오는 뭐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구자현 대행도 아주 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아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잘못 어떻게 보면은 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구자현 대행도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뭔가 좀 이용한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시 국조특위 청문회로 넘어가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눈여겨본 게 청문회에서의 검사들의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고압적입니까? 사실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차분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면 될 텐데 굉장히 고압적이고 평소와는 다른 좀 감정적인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요거는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할까? 그 부분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백신 죄송합니다. 고함 친 거는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 하지 마십시오. 성경호 증인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성경호 증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닮았어. 예, 저 장면 보면서 떠올랐던 게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검사들이 학력 물어보면서 예, 이제 고압적으로 굴었던 자기네들이 위에 있듯이 대통령 앞에서 굴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그 멘트가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사실 박상현 검사는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 2번이나 안 하면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증언 인선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강백신 검사의 저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당연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법무연수원에서 예전에 그 검사들이 그 신문기법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영상 녹화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할지, 이 사람을 어떻게 추궁할지, 본인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본인이 평소에 사무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녹화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사들이 엄청나게 당황했다는 거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검사실에서도 이렇게 하던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이 저런 장소에서는 설령 국회의원들한테 좀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한테도 좋을 것이고 예.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이 검사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에 연수가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를 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봤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렇게 한인마트에 가면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스라던가 이런 거 며칠자 뉴스 이런 걸 녹화해서 그때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져다 봤는데 보다가 중간에 꺼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불편하죠. 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선배들이 이렇게밖에 예. 얘기를 못하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저 법제처장님이시기도 하고 몇몇 분들이 예. 얘기도 합니다만 전 법제처장이시죠. 예. 어쨌든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여러 가지로 저거는 제가 뭐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국회의원 또 이제 국조특위 위원장 앞에서도 저렇게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 코뭉이 아빠님이 멀쩡한 사람들도 저렇게 고함 지르면 없는 죄도 불겠다. 예, 요게 핵심인 거죠. 예.